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월요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이라 그래서 기분이 특별히 좋아지고 이런 일도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제가 호텔리어를 할 때 제 직장 일을 너무나 사랑했었고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준 채널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이제 월요병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너무나 마음이 들뜨고 이번 한 주도 성공적으로 미준 채널을 운영했구나 뿌듯한 마음도 들고 굉장히 좀 긴장이 풀리면서 금요일만 찾아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호텔 일을 할 때만큼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미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는 긴장도 많이 되고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자, 그러면 12월 8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기분 좋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finviz.com에서 제공하는 매핑을 살펴보시면요. 한눈에 딱 봐도 어제 장세는 메가테크 기업이 이끌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핑을 보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S&P 500의 500대 기업은 총 11개의 섹터로 나누어집니다.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기술주죠. 테크놀로지.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즈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구글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도 넷플릭스, 디즈니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컨슈머 시클리컬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 순환주죠.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어주들이 나옵니다. 컨슈머 디펜시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임의 소비재랑 대조되는 필수 소비재를 얘기합니다.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는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역시도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뭐 부동산 주식, 에너지 주식,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역시도 방어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제 하루 동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방어주가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인 주식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3대 지수의 현황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7%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P 500은 0.8%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보시면요. 무려 1.37% 상승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테크주들이 이끌었다.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성장 주식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10.4% 급등했고요. AMD가 9.89% 상승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지 포인트가 플러스 9.76, 스테미 플러스 7.07, 앨범알 플러스 5.96, 구글이 5.34% 올라갔는데요. 어제 시장을 이끈 주인공은 구글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출시하면서 그동안 이제 구글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의 근심이 쌓여갔는데 이러한 걱정을 한 번에 털어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SQM이 플러스 4.82, 리비안이 플러스 4.41, wolfspeed 플러스 4.29, 나비타스 플러스 3.98, 리벤트 코퍼레이션 플러스 3.65, 마벨 테크놀로지 3.49% 올라가면서 어제 성장주 중에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입니다. 어제 나비타스가 4% 가까이 급등하면서 추세가 가장 좋았고요. 온 세미컨덕터가 3.27%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플러스 2.40, 우버 플러스 2.06,
아마존 플러스 1.63, TSMC 플러스 1.47, 테슬라 플러스 1.37, SMCI 플러스 1.08, 소파이 플러스 0.89, 마이크로소프트 0.58, 그리고 팔란티어가 0.53, 마지막으로 인피니온이 0.46% 상승하면서 어제 12종목 모두 플러스를 보이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방송이니만큼 기분 좋은 긍정적인 기사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S&P 500의 YTD 퍼포먼스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 1월 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S&P 500은 무려 19.91%나 주가가 급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상승 추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모습을 1년 전에 정확하게 예측한 전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펀드스트랏의 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11개월 전에 발표된 뉴스였는데요. 그때 이제 텀리가 얘기하기를 2023년에 미국 증시는 18% 정도 급등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펀드스트랏의 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3년 이렇게 미국 증시의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톰리가 2024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주식 강세론자 그리고 펀드스트랏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리서치 책임자인 톰리는요,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무려 14%나 추가 상승한 5,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톰리가 목요일날 발표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요, 금리 인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보다 빠른 금융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서 기업 실적 그리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밸류에이션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톰리가 보기에는 내년에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또한 미국 경제가 2024년의 상반기에 노동시장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경기 침체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경기 둔화가 굉장히 얕게 일어나고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예측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 명의 의견에 불과하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승은 20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내년에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경제가 풀릴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미국 기업들의 억눌린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거시적 환경, 즉 경제 환경이 제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의 경우에는요, 톰리는 2024년 S&P 500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얘기하는 거죠. PE 레이시오가 12개월 선액 수익의 20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2개월 선액 수익의 20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포워드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20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S&P 500의 PER은요, 현재 예상 수익의 18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18배에서 20배까지 오히려 멀티플이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인 사실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톰리가 이야기하기를 1937년 이후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 사이였던 기간 동안 S&P 500의 PER은요, 65% 기간 동안 18배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18배 이상은 항상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국채 수익률이 4%에서 5%는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목요일 날 오후에 10년 만기 국채를 보시면요, 수익률이 지금 4.12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이 내년에도 18배 이상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20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업의 수익
어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인 주당 순이익 회복,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바닥을 찍은 섹터가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주식들은 현재 실적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모바일폰이라든지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주당 순이익이 회복할 것이고 또한 자본 지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금융 여건 완화에 힘입어서 S&P 500의 주당 순이익, 즉 EPS는요. 올해 비해서 8.3% 성장하면서 26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죠. 자, 260달러가 지금 실적이고요. 멀티플이 아까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톱니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260 곱하기 20을 해보면요. 5200이 나옵니다. 따라서 톱니가 제시하고 있는 2024년 목표 주가 5200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톱니의 내년 말 S&P 500의 목표치, 즉 5200은요. 지난주에 마켓워치가 조사한 11명의 매도를 주장하는 전략가들의 평균 전망치인 4811보다 8.1% 정도 높은 수치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톱니는요. 월가에서 가장 낙관적인 예측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2023년 주식시장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한 몇 안 되는 전략가 중에 한 명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이렇게 좀 정확도가 높은 톱니의 전망이 맞아 떨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매출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중국의 매출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행히 엔비디아가 중국 외에 다양한 국가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고요. 말레이시아의 YTL과 데이터 센터 계약을 논의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발견이 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말레이시아의 전력 부동산 대기업인 YTL은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대기업, 즉 재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YTL과 데이터 센터 계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이번 잠재적인 제휴에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치는요. 싱가포르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의 조르주에 있는 YTL의 데이터 센터 단지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소식통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결성되는 파트너십은요. 동남아시아의 기업들을 상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를 최근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GPU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렌탈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이 YTL도 비슷한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액세스를 렌탈 형태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GPU를 YTL이 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거래의 가치가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YTL의 통신 사업부는요, 이미 올해 초에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게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YTD와 엔비디아는요, 이미 기존의 파트너십이 결성되어 있는 협력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요, 이번 주 내내 동남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에서 고위 관리들과 만나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노력했고요. 오늘 금요일 날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며칠 내에 이 말레이시아 YTL과의 데이터 센터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북유럽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스웨덴에서 시작했던 테슬라 파업이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번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달해드릴 기사 제목에 따르면 핀란드 노조까지도 테슬라의 파업에 동참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되고 있는 거죠.
핀란드 노조가 스웨덴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구 봉쇄에 동참했다라는 우울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악재가 있는데 북유럽 노동조합과의 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테슬라가 목요일 어제죠. 스웨덴 우정청 즉 우체국을 얘기하는데요. 우체국과의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가 가처분 신청 하나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체국 직원들이 테슬라의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으면서 이제 유일한 통로였던 우체국이 막히면요. 테슬라의 번호판이 제때 배달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 이걸 당장 다시 배달을 개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에 신청을 했는데 이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습니다. 스웨덴 법원은요, 우체국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테슬라의 번호판을 당분간 배달할 필요가 없다.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배달할 필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테슬라는요, 북유럽 국가는 스웨덴을 얘기하는 거죠. 스웨덴에서 회사와의 단체 협약을 요구하면서 10월 27일 날 파업에 돌입한 스웨덴 IF 메탈의 정비사들을 지지하는 각국의 강력한 직원 노조로부터 점점 더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란드 운수 노동자 노조 AKT가 목요일에 테슬라에 대한 동조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12월 20일부터 핀란드의 모든 항구에서도 스웨덴으로 향하는 테슬라 차량을 봉쇄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항만 노동자들이 비슷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요. 테슬라가 이제 더 이상 스웨덴으로 자동차를 운송하는 것이 사실상 정지됐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전달해 드린 것처럼 덴마크의 한 대형 연기금은요. 단체 협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여기 업데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 가치가 4억 7,600만 덴마크 크로네, 즉 달러로 환산을 하면 6,890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지분인데 이 지분을 12월 6일에 매각했다. 이렇게 펜션 덴마크가 로이터 통신의 이메일을 통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스웨덴의 연기금도 테슬라의 노조와의 합의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주식 매각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 여러 주식기관에서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노르웨이는요, 신차 판매 대수 기준으로 테슬라의 네 번째로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로 큰 시장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좀 테슬라 입장에서는 커다란 시장에서 많은 어려움,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경영진이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북유럽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상황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 드릴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들려온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인도의 자동차 기업들은 테슬라의 수입세 감면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인 타타 모터스 그리고 마힌드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인도의 자동차 기업들은 국내 산업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인도 정부의 관리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인도의 수입세는요. 100%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수입하면 가격이 10,000달러까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다,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테슬라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입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 정부는요. 인도 현지에서 생산을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는요. 일정량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입세를 15%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빨리 제조 공장을 인도에 세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왔거든요.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와의 협력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인도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실 그리고 다른 부처의 투자자들이 이미 국내 기업에 유리한 세금 제도를 가정하고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모디 정부는요, 현재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2%에 불과한 인도 내 전기 자동차 침투율을요, 2030년 이후에는 30%까지 확장하겠다, 이러한 커다란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가 30%가 되려면 약 15배 정도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거죠. 지금 현재 인도 전기차 업체는 타타 모터스가 약 74%의 시장 점유율을 독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타 모터스 입장에서는 절대 다른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전에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외부 기업의 지원이 인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타타 모터스 혼자 인도,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인 인도에 이 전기차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외국 기업, 특히 테슬라 같이 이 충전 인프라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협력을 하는 것이 타타 모터스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몇 달 전에 중국 기업인 BYD가 인도 정부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인프라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따라서 우리와 협업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인도 정부가 그때 거절을 했거든요. 따라서 BYD에 거절한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테슬라 외에는 그만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슬라의 인도 진출은요, 성사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자동차, 수입 자동차의 개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 정부가 좀 숫자를 줄이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8일은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법이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살의 조구베는 처음으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20대에는 1년에 평균 9번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30대가 되자 그 횟수는 12회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보름달 모양의 적혈구가 반달 모양으로 변해서 혈관 안에 끼어 혈류를 제한하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유전성 혈액 질환인 겸상적혈구 질환의 결과입니다. 이 질환은 미국에서만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며 치료법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한 치료법은 기증자로부터 건강한 모혈모세포를 이식받는 골수 이식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은 기증자를 차릴 필요성을 없애면서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살인 조구베는 2021년에 임상실험을 통해서 벌텍스 파마수티컬 그리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공동 개발한 엑사셀이라는 치료법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법은 노벨상 수상 기술인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유전자 가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DNA를 편집하고 겸상적혈구 질환의 증상을 완화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겸상적혈구 환자들을 위한 엑사셀의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은 지난달 이미 캐스지비라는 브랜드로 크리스퍼 치료제 판매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또한 블루버드 바이오의 또 다른 유전자 치료법인 로보셀이라는 유전자 치료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엑사셀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지만 투여 방식은 비슷하며 통증 위기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 역시도 이달 말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오늘 만약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가 엑사셀을 승인하게 되면 크리스퍼가 발견된 지 약 10여 년 만에 과학적인 이정표를 세우는 셈이다. 그리고 더 나은 치료법을 갈망하는 환자들에게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월가에서는요, 환자당 약 20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 치료법을 커버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굉장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좀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업이 등장을 했죠. 블루버드 바이오도 역시 로보셀이라는 유전자 치료제를 이번 달 내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크리스퍼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크리스퍼의 주가는요, 3개월 동안 39%, 6개월 동안 10%, 그리고 지난 1년 동안도 40%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잠깐 RSI 지수를 보시면요, 현재 RSI 지수는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63.94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런데 블루버드를 들어가서 보시면 블루버드는 지금 1년 동안은 마이너스 38%, 그리고 6개월 동안 플러스 29, 그리고 3개월 동안은 27% 올라갔는데요. 의외로 RSI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블루버드는 73이 넘는 RSI 지수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아마존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중요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이번에 무제한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프라임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월 9.99달러, 10달러 정도 되는 거죠. 10달러 정도의 구독비를 지불하게 되면 35달러 이상 주문 시 홀푸드 그리고 아마존 프레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입자는요, 모든 규모의 주문에 대해서 30분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주문을 한 다음에 30분 후에 가서 그냥 들고 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한 서비스는 콜로라도주의 덴버,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우선적으로 출시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우리는 항상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능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된다. 아마존의 임원인 토니 호겟의 목소리고요. 아마존은 참고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료품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요, 원래 최소 주문 금액이 150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150달러 이상의 식료품을 구입해야 됐는데 이거를 이제 100달러 이상으로 낮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아마존은 식료품 배송 그리고 픽업 서비스를 모든 고객으로 확대하고 로스앤젤레스에 새로 단장한 아마존 프레시 매장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식료품 배달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식료품 관련해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목표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들이 아마존 프레시 그리고 홀푸드에서 식료품을 주문하는 빈도를 늘리는 것. 따라서 매일매일 다른 곳에서 장 보지 말고 이제는 아마존을 통해서 장을 봐라. 이게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장 바구니의 크기를 늘리는 것.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이제 식료품 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아마존에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식료품 배달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프라임 회원이 지금 10달러 정도만 지불을 하면 35달러 이상 주문 시에 무료로 계속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프라임 회원이 가입할 만한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났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식료품 배달 쪽에서도 이제 아마존의 입지가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참고로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2023년 기준으로 643.90 빌리언, 밀리언이 아니고요. 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그로서리 딜리버리, 즉 식료품 배달 시장의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예측을 보시면 2023년에서 2028년까지 규모가 약 2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643 빌리언에서 나중에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1270 빌리언, 즉 1.2 트릴리언 달러로 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굉장히 아마존 입장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 분야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우버 입장에서도 이 시장에서 앞으로 마켓 쉐어를 넓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우버의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새로운 시장이 바로 식료품 배달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악재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CEO 그리고 CFO가 1760만 달러가 넘는 주식 7만 주를 처분했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CEO인 찰스 리앙은요, 목요일날 개장 후에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1260만 달러 상당의 회사 주식 5만 주를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넘버2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인 데이비드 와이건드 역시도 500만 달러가 넘는 2만 주를 매각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이 보도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어제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주식을 매각한 내부자는 2명이 아니라 4명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웨간 데이비스 외에도요, 블레어 로버츠 다이렉터도 어제 주식을 팔았고요. 찰스 리앙 말고 여기 보시면 사라 리앙이 있는데 이분 역시도 5만 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4명이나 되는 내부자가 동시에 주식을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요,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최대 주주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위를 보시면 사라 리우 리앙 그리고 찰스 리앙이 나옵니다. 어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했던 장본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들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요, 전체 주식의 12%라는 엄청난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2명입니다. 따라서 둘이 24%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말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들이 매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5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시면요, 무려 660만 주가 넘거든요. 그 얘기는 어제 판매한 매도량은요, 전체 지분의 0.75%에 불과하다. 따라서 1%도 정리를 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뭐 향후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주식을 매도했다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물량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2023년 들어서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내부자 거래 현황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녹색 그래프는 주식을 산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보라색은 내부자들이 주식을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도량에 비해서 매수량이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 11월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내부자 입장에서도 향후에 슈퍼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편집 끝나고 업로드한 다음에 방송 녹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 특별 방송이 나갈 예정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핀트 인공지능 기억하실 겁니다. 핀트 인공지능이 11월 달에 추천했던 2가지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라서 오늘 다시 핀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일희 박사님 모시고 지난 11월의 평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12월의 탑픽은 또 어떤 주식이 선정이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이 방송도 주말 동안 시간 되시는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